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언니, 김 상사님 또 오셨네. 날씨도 추운데 저게 뭐 하는 거람? 웬만하면 좀 봐줘요. 자식놈들이 죄지. 김 상사님 잘못은 아니잖아. 동생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그 양반이 서성이고 있는 게 보이대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성대는 걸 보니 좀 안쓰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들어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답니다. 괜히 그랬다간 또 저 양반 자식들 성화에 귀찮아질 게 뻔하니까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그 귀찮은 짓을 또 반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가게 앞에서 서성이는 걸 보면서도 애써 모른 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동생 말대로 저 양반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성격도 아니고요. 육군 상사로 제대를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약한 사람에게는 더없이 다정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끌렸어요. 50이 훌쩍 넘어서 남자한테 마음을 주었다는 게 조금은 남사스럽기도 하지만 사람이 늙는다고 마음까지 함께 시드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작했습니다만 뜻밖의 암초에 걸려 휘청이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배가 전복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암초는 확실하게 제거해야 할 것 같아 시간을 들이는 중이에요. 언니, 오늘 영하 7도래. 진짜 계속 저렇게 놔둘 거야? 누가 오라고 그랬어? 자기가 좋아서 그러는 걸 난들 어떡해. 진짜 둘 다. 몰라. 내가 불편해서 안 되겠어. 형부, 들어와요. 커피나 한잔 하게. 형부는 누가 형부야? 동생의 권유에도 좀 제 발을 옮기지 않대요. 아무래도 제 얼굴에 냉기가 풀풀 서려 있었던 때문이겠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저도 편할 리는 없죠.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그래도 나이가 60인데요. 저대로 계속 놓아두면 단단히 탈이 나지 않겠어요? 제가 있어 못 들어오는 거였죠. 일단은 자리를 비켜줄 밖에요. 나 안채 들어갔다 올게. 세탁기 돌리는 걸 깜빡했네. 그놈의 세탁기를 꼭 지금 돌려야 돼? 아 몰라. 알아서 해. 형부 들어오라니까요. 그러다 얼어 죽는다고요. 제가 안채로 발을 옮기며 뒤를 슬쩍 봤어요. 제가 움직이는 걸 보더니 가게로 오대요. 자기도 추웠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내뿜는 냉기보단 그게 더 따뜻했으니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 거였어요. 자기 말로는 군대 시절에 호랑이 상사라던 사람이었어요. 밑에 있던 부하들이 자기 눈치를 보며 절절 길 정도로 무서웠다더니 이럴 때 보면 그 말이 다 거짓말이지 싶어요. 나처럼 조그만 여자가 뭐가 무섭다고 저러는 건지. 하긴 그 점이 좋았죠. 말하고 보니 안 좋은 게 없네요. 저도 주책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랑 미래를 꿈꾸게 된 거죠. 그래도 당분간은 삐진 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초장에 잡아놔야 제가 편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영화 같은 얘기들에 비하면 너무 밋밋한 이야기일 테지만 그래도 제겐 인생을 통틀어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었으니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이 여자 혼자 몸으로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두 군데 가게를 오가며 일하고 있어요. 반찬 가게랑 칼국수집인데요. 큰 돈벌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혼자 먹고 살기엔 과분할 정도로 벌고 있답니다. 혼자 몸으로 그것도 여자가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려면 열심히 살아야겠더군요. 그러면서 돈도 잘 벌면 더 좋고요. 사실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제가 부모를 잘 만나 물려받은 게 참 많은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돈을 벌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면 일을 하고 살아야 하겠죠. 그래서 선택한 게 음식 장사랍니다. 현재 반찬 가게와 칼국수 집은 동생들이 각자 맡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전 두 군데를 오가면서 손을 거두는 정도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둘 다 친동생은 아니에요. 살면서 만난 친구들인데 애들이 심성이 고와서 친동생처럼 여기며 사는 친구랍니다. 두 동생 덕에 제가 힘든 시절을 잘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인연이 벌써 20년도 더 넘었네요. 처음 동생들을 만나던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가 제 인생 최악의 시점이었어요. 남편의 이유 없는 폭력을 견디다 못한 제가 한 여성 단체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피신하면서 두 동생들을 만났답니다. 저랑 같은 신세인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더 서로를 의지하고 기댈 수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맞고 사냐고. 조선시대도 아닌데 남편에게 매여 살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러죠. 그럴 바엔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되지 않냐면서 저희 같은 여자들을 은근히 비하하는 눈초리를 보내거든요. 그 말이 당연히 맞죠. 이혼도 있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면 친정에 말을 해서 구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는 게 맞지만 저희들은 그게 안 됐답니다. 폭력, 특히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폭력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그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것 역시 아니고요. 폭력은 그 사람의 지위 고하 따위와는 상관없이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맞다 보면 알게 돼요. 처음 맞았을 때만 해도 내가 왜 맞아야 되는 건지 몰라서 반항도 하고 이유를 캐묻기도 하지만 계속 맞다 보면 점차 그런 생각이 사라지게 돼요. 수시로 맞다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뿐이거든요. 남편의 가혹한 매질 앞에서도 그 폭력이 부당하다는 생각 따위는 못하고 안 맞고 살 수만 있으면 세상 행복하겠다는 생각만 떠오른답니다. 그래서 어제 남편에게 맞아 갈비뼈가 부러졌어도 오늘 미안하다며 다정하게 말하는 남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정도가 된답니다. 그게 폭력이에요. 저희 같은 여자들을 조종하는 마법 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처럼 남편을 피해 쉼터 같은 곳을 찾아든 여자들은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폭력이 나쁘다는 걸 인식하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용기를 낸 거니까요. 참 불쌍한 여자들이랍니다. 쉼터에 오는 피해 여성들 대부분은 정말로 갈 데가 없어서 온 거거든요. 누구처럼 친정이 있어 기댈 수도 없고 가진 돈도 없어 허름한 여인숙 하나 구할 수 없는 그런 여자들이 모여드는 곳이니까요. 쉼터는 그런 피해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두 동생들도 그랬어요. 한해, 그러니까 지금 반찬 가게를 맡아서 하는 정혜는 전라도 해남 쪽에 친정이 있긴 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친정에 가는 것이 너무도 죄스럽다는 아이였고요. 칼국수 집을 맡아주고 있는 종순이는 그럴 친정조차도 없는 아이였답니다. 그 어디도 갈 수가 없던 아이들이었으니 쉼터를 찾아든 거였어요. 근데 저는 두 동생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자랑 같지만 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여대를 졸업할 정도로 똑똑하다 자부한 여자였고 또 친정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친정이 꽤나 잘 사는 집이었기도 했고요. 그런 제가 왜 아무데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쉼터에 가야 했냐면 말이죠. 그건 제 어리석은 선택 때문이었어요. 그 선택이 어리석은 것이었다는 걸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혼자서 끙끙 앓아야 했던 거였답니다. 전 남편을 처음 만난 곳이 저희 학교 앞에 있던 자그마한 액세서리 가게였어요. 원래 여대 앞엔 그런 곳이 많아요. 꾸미는 걸 누구보다 좋아할 나이대의 여자들이 때로 몰려있으니 그런 가게들이 안 생기는 게 더 신기한 일이죠. 전 남편은 그 가게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처음엔 남편이 사장인 줄 알았어요. 저보다 5살 많은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뜻한 바가 있어 취직 대신 가게를 차렸다고 그랬답니다. 여대 앞에 있는 액세서리 가게의 청년 사장, 게다가 번듯한 외모의 소유자이기까지 하다면 당연히 그 여대 학생들의 호기심을 끌 수밖에 없었어요. 저 역시 그런 여대생 중에 하나였어요.
남편과 사귀고 싶다는 여대생들이 적지 않았답니다. 시쳇말로 경쟁률이 장난 아닌 남자였어요. 그런 남자를 제가 쟁취한 거였죠.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모릅니다. 그기야 어쨌든 쏠쏠하게 장사가 되는 가게의 사장이었으니 돈 씀씀이도 컸었어요. 수시로 꽂히며 선물을 사주었거든요. 선물도 선물이지만 사실 그 마음이 더 고마웠어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그 말도 좋았고요. 더없이 자상한 남자와의 연애가 단지 연애로만 끝날 수는 없었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게 3학년 때였어요. 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부모님이 난리가 나셨답니다. 20년 넘게 공들여 키운 딸이 학교도 때려치우고 결혼을 하겠다는데 어떤 부모가 반겼겠어요. 그래도 거기까진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아빠가 남편을 만난 후부터 불거졌습니다. 결혼 승낙을 얻기 위해 저희 집을 찾은 남편에게 이런저런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놈한테 듣자니 자네가 땡땡 대학을 나왔다더구만.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왔으면서 왜 취직을 안 하고 장사를 선택한 건가? 내가 알기론 그쪽이 월세나 보증금 같은 게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돈은 부모님이 주시는 건가? 끝도 없는 질문이 쏟아졌답니다. 자기 딸을 데리고 갈 사람이니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었겠죠. 제 앞에선 그리 여유롭던 사람이었는데 저희 아빠 앞에선 안쓰러울 정도로 떠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빠가 정말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꼭 외모를 짚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외모도 그렇긴 해요. 큰 키에 짧은 머리에 다부진 체구, 거기다 얼굴에 세로로 난 큰 흉터까지 있으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조직폭력배 간부라고 오해하기 딱 좋은 얼굴이셨어요. 당연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빠가 젊은 시절 운동을 하셨어요. 그때 선배들이 수시로 때렸다고 그러셨어요. 예전엔 매일 맞는 게 일과였다니요. 다들 선배가 때리니 당연한 듯 맞고 있었는데 저희 아빠가 어느 순간 그걸 참지 못하고 대들었다셨어요. 문제는 선배들의 수가 너무 많았다는 거였죠. 여러 명의 선배들이 아빠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집단 폭행을 가했고 그 와중에 아빠가 몸을 피하다 근처에 있던 날카로운 쇠꼬챙이 같은 것에 얼굴을 다치셨어요. 아빠 말로는 실명의 위기를 겪을 정도로 크게 상처를 입으셨대요. 돈이 있는 집이면 수술이라도 받아 흉터를 줄였겠지만 아빠가 가난한 집 자식이었던 게 문제였죠. 수술을 받을 엄두도 못 내셨답니다. 결국 그 일로 아빠는 운동을 그만두고 학교도 자퇴하셨대요.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대요. 저희 아빠가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지만 타고난 머리는 좋았나 봐요. 아빠는 노력해서 번 돈으로 땅을 사고 파는 일을 반복하면서 부자가 되셨고요. 아빠 외모를 설명하다 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근데 아빠가 무섭게 느껴지는 건 꼭 외모 때문은 아니에요. 진짜로 저희 아빠가 무서운 이유는 무슨 일을 하건 허술하게 일을 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이었어요. 부동산을 구입하더라도 갖가지 조사를 다 거친 후에야 비로소 그 땅이나 건물을 사셨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게 남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답니다. 저희 아빠가 남편의 모든 것을 다 알아보시고 나서 남편에게 질문을 던진 거였어요. 저희 남편 하나부터 10까지 다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출신 대학은 물론이고 가게 사장이란 것, 부모님의 직업까지 다 속였더군요. 저한테야 태어난 얼굴로 거짓말을 할 수 있었겠지만 아빠한테 그게 잘 되지 않았답니다. 그렇다고 아빠가 그 사실을 남편에게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빠에게 일종의 취조를 당하고 돌아간 뒤 저를 붙잡고는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저놈이 너한테 한 말 모두 다 거짓말이야. 아무리 어리다 해도 그런 것도 구분 못할 정도로 어리석어서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거짓말만 일삼은 남자를 내쳤어야 하겠지만 전 정상적이지가 않았어요.
사랑에 빠진 22살짜리 여자애가 사리 분별 따위를 할 수 없었죠. 좋지도 않은 이야기를 왜 이리 오래 하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평생 저만 아끼고 사랑한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한 결혼이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시고 나섰어요. 절대로 승낙 못한다 하셨죠. 정하고 싶으면 호적을 파고 나가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제 무덤을 제가 판 거였죠.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하고 시작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최악이었어요. 우리 집 돈이 목적이었던 남편은 제가 아빠로부터 버림받아 단돈 10,000원도 못 가져나온 걸 알고는 엄청나게 저를 구박했어요. 돈 가져오지 못하면 네가 죽으라는 말까지 했었답니다. 그런다고 제가 돈을 가져올 수는 없었어요. 아빠가 엄마에게 단단히 못을 박으셨거든요. 자기 몰래 나한테 돈을 주는 순간 이혼은 물론이고 영원히 남남으로 살 거라셨거든요. 엄마만큼 아빠를 잘 아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전 결국 돈을 못 가져왔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뻔한 스토리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느니 하면서 저를 수시로 때렸답니다. 그렇게 맞으면서도 제가 원해서 한 결혼이니 버티고 버티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집을 도망쳐 나와 쉼터에 들어갔던 거죠. 바로 거기서 제 동생들을 만난 거였고요. 한 몇 달 쉼터에서 살다 보니 나갔던 정신이 조금은 돌아왔답니다. 결국 집으로 다시 들어갔고 당장 나가라던 아빠가 딸을 못 내치곤 받아주셨어요. 저를 때린 남편에게는 그 이상의 응징이 가해졌어요. 아빠가 남편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리셨거든요. 그 일로 법원에 가시게 되긴 했지만 큰 탈은 없었어요. 좋은 변호사가 우리 편이었으니까요. 물론 그 변호사를 사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겠지만요. 결국 남편은 나를 때리고 학대한 점이 인정되었고 그걸 본 아빠가 딸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일이 마무리되었어요. 그 이후 2번 다시 남편을 볼 수는 없었어요. 어쩌면 아빠가 남편에게 엄포를 놓으신 건 아닐까 생각하지만 묻진 않았어요. 저희 아빠가 묻는다고 대답해 주실 분도 아닌 걸 아니 물을 이유가 없었어요. 모든 게 정리된 후 아빠는 제가 자립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뭘 할까 고민했는데 정혜와 종순이를 제 품에 거두려면 식당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식당을 했답니다. 생전 처음 해보니 당연히 실수투성이었지만 두 동생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렇게 20년 넘게 동생들과 살았답니다. 주변에서는 저희를 과부 삼총사라고 놀리기도 해요. 진짜 과부는 아니지만 결혼에 실패한 여자 셋이서 동고동락하니 그런 거였나 봐요. 중간중간 하는 일이 바뀐 적은 있지만 셋이 떨어져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셋 중에 하나 정도는 다시 가정을 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누구도 그러질 않더라고요. 당연하죠. 남자라면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니까요. 사실 남자가 없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것도 없었고요. 함께 해외여행도 가고 때 되면 서로의 집안일도 거들면서 친자매처럼 살았어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친자매만이 누릴 수 있는 일도 겪었답니다. 몇 년 전 아빠가 먼 길을 떠나셨어요. 100살은 사실 것처럼 튼튼하시던 분이셨는데 세월엔 장사가 없대요. 아빠가 떠나시면서 동생들을 불러놓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 둘을 딸처럼 여기는 거 알지? 우리 희주에겐 동생이니 내 말이 맞지? 네, 저희도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저희한테 너무 많은 걸 주셨잖아요. 언제나 감사해요. 오갈 데 없는 저희들을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이렇게까지 살게 해주신 은혜에 제가 평생 갚을게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 고마운 건 나다. 니들이 있어서 희주가 힘들지 않게 살아온 걸 왜 내가 모를까? 니들을 좀 더 보살펴주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힘들 모양이다.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금세 일어나실 거예요. 저도 정해도 언니도 아버님이 계셔주셔야 힘이 나요. 그러니까 어서 일어나세요.
저와 동생들의 바람이 무색하게 아빠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하셨어요. 참 힘들대요. 하나뿐인 딸이니 더 엄하게 키워야 한다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런 아빠가 아니었으면 전 진짜 엉망진창이었을 거란 걸 누구보다 잘 안답니다. 아빠가 떠나고 엄마가 동생들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큰 건 아니지만 동생들이 하던 가게를 인수해 각자 앞으로 주셨답니다. 당연히 애들은 난리가 났죠. 평생 받은 것만으로도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이런 것까지 주냐는 거였죠. 지들이 아무리 안 받겠다고 해도 그럴 수는 없었어요. 아빠가 주겠다는 걸 안 받으면 그게 더 죄송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만큼 아빠가 동생들을 아끼셔서 그런 거였어요. 근데 더 큰 이유는 저를 생각해서 그러신 거였죠. 제가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제 곁에 머물러 달라는 부탁을 그런 식으로 하신 거였어요. 아빠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아빠 속을 썩인 제가 참 나쁜 딸이었죠. 그래도 아빠는 언제나 제 걱정만 하셨답니다. 오죽하면 그런 부탁까지 했겠어요. 너희도 그렇고 희주도 그렇고 언젠가는 좋은 남자가 나타날 거다. 한다. 이 남자라면 지긋지긋하다는 거. 근데 그건 그때 니들 운이 그런 거고 언젠간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설령 그게 누구의 짝이라고 해도 남은 사람들이 그 사랑 잘 맺어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게 아빠의 유언이었어요. 아무리 저희 셋이 똘똘 뭉쳐 잘 살아도 아빠 눈엔 아쉽고 안타까우셨던 거죠. 그래서 서로가 중매쟁이가 되어 각자가 좋은 가정을 꾸리게 도우라는 말씀을 남기셨답니다. 아빠의 유언이니 나몰라라 하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될 거라곤 생각지 않았어요. 첫 결혼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니 엄두조차 나질 않았다는 게 맞는 말일 겁니다. 게다가 다들 중늙은이 신세가 되었으니 그럴 가능성은 더욱 적었던 것도 맞았고요. 다들 그랬답니다. 이 나이에 좋은 남자가 나타날 리도 없겠지만 설령 그런다 해도 이 나이에 뭘 하겠냐고요. 그냥 언제나처럼 우리끼리 평생 오순도순 살자는 게 저희의 맹세 같은 거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맞이인 제가 그 맹세를 어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남자 따위는 눈에도 담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돈 안 내려고 담배꽁초를 넣었다는 거야 뭐야. 누가 돈 안 낸대? 니들이 담배꽁초를 넣건 바퀴벌레를 넣건 돈 내면 낼 거 아니야. 그래도 사과는 받아야지.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음식 장사한다는 것들이 이렇게 하고 무슨 음식을 팔아? 무릎 꿇어. 손님들이 적당히 빠진 시간이라 종순이랑 둘이서 주방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매일 하는 수다인데 뭐 그리 할 이야기가 많을까 싶겠지만 세상에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고 있는데 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음식 장사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일 힘든 게 사람 대하는 거랍니다. 특히 술 마시고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진상들이 제일 그래요. 처음에는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곤 했는데 그것도 경험이 쌓이니 별거 아니대요. 종순이가 나갔어요. 저는 물 한 잔 마시며 쉬고 있는데 그날은 정도가 좀 심했답니다. 계속 큰 소리가 들리길래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죄송해요. 저희 주방엔 담배 피우는 분이 안 계셔서 아줌마가 그랬나 봐요. 돈 안 받을 테니 오늘은 그만 가주시고 다음에 오시면 제가 서비스 더 드릴게요. 최대한 공손하게 종순이가 취객을 달랬어요. 사실 그 정도면 그냥 갈 일이었거든요. 어차피 저런 사람들 음식값 안 내려고 쇼를 하는 거니 돈 안 받겠다면 그냥 가는 게 일반적이랍니다. 저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 그러는 거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단단히 벨이 꼬인 눈치지 뭡니까? 당신이 사장이야? 사장이면 사장답게 행동해. 당신 말투가 그게 뭐야? 내가 돈 내기 싫어서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실수니까 그냥 가시라는 거죠.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 그냥 가주세요. 아이 진짜 이 땡이 날 거지 취급하네. 그러더니 물잔을 바닥에 내려치더라고요. 플라스틱 물잔이 깨질 리는 없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더 참아줄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더 그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냥 가세요. 단호한 제 말투에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행패를 부리더군요. 여자라 만만하게 보였나 봅니다. 저런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걸 그간 배워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술이 생각보다 많이 취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차갑게 말하니 오히려 그런 저를 때릴 듯 손을 치켜 올렸거든요. 저희가 남자의 폭력에는 몸이 굳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전 그 악몽 때문이죠. 미쳤어? 당신 뭐야? 저를 때리려는 듯 손을 들자 종순이가 온몸으로 매달리지 뭡니까? 언니인 제가 맞는 걸 지켜볼 수는 없어서 그런 거였죠. 그렇다고 제어가 될 리가 없죠. 아무리 취해도 남자 힘을 이겨낼 순 없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야, 이 새끼야. 이 남자 새끼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여자한테 손을 올려. 너 진짜 죽어볼래? 마침 가게를 들어오던 김 상사님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손을 썼답니다. 저희 가게 근처에서 철물점을 하고 있던 김 상사님은 3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다가 제대하고 나서 철물점을 하는 이였어요. 철물점을 하긴 하지만 그 일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군대에 있으면서 각종 자격증을 따서 못하는 게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사람도 참 진국이었어요. 폐지 줍고 다니는 어르신들을 보면 리어카를 끌어주든 음료수를 갖다 주든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눈이 오면 누구보다 먼저 나와 주변을 쓸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고요.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김 상사님이 취객을 단숨에 제어했답니다.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팔을 뒤로 꺾어서 제치니 취객이 죽으려고 하던걸요. 단순히 체구만 놓고 보면 그 취객이 훨씬 컸는데도 상대도 안 됐답니다. 체구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한눈에 봐도 여간 다부져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평생 군인으로 살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뭐랄까 꼭 저희 아빠 같았달까요? 물론 아빠에 비하면 덩치는 훨씬 작았지만 풍기는 분위기가 비슷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잠깐 동안의 소동은 너무도 싱겁게 끝이 났어요. 처음엔 잠시 반항하는 듯 보였던 취객이 김 상사님의 얼굴을 보자 바로 꼬리를 내렸거든요. 김 상사님이 누군지 아는 눈치였어요. 참 신기하대요. 취객은 잘 봐줘야 40대 중후반의 덩치 큰 남자였는데 반해 김 상사님은 저희가 알기로도 거의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였거든요. 나이로 보나 덩치로 보나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쪽이 김 상사님이었는데 오히려 취객이 김 상사님의 기세에 눌려 도망을 쳤으니까요. 괜찮습니다. 뭐 어디 다친 데는 없고요.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는요. 밥이나 주세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나서부터가 또 다른 수다의 시작점이었어요. 반찬가게 문을 닫고 온 정혜한테 종순이가 한바탕 수다를 떨었답니다. 진짜 네가 봤어야 했는데 그 작은 사람이 이렇게 팔을 확 꺾으니까 그 시끼가 꼼짝을 못하더라고. 우리나라 군인들은 다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걸까? 김상사 나이가 57인가 그러지 않았어? 그 나이 사람도 그런데 20대 애들은 난리도 아니겠다. 이 언니가 진짜 뭘 몰라. 김상사 아니라 김원사. 그리고 김원사님 예전에 무술 교관 그런 것도 했었대. 그래서 그렇게 싸움 잘하는 거고. 원사는 또 뭔데? 몰라. 그냥 김상사라고 할래. 노래도 있잖아.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상사. 딱 그런데 뭘. 근데 넌 김상사에 대해서 왜 그리 잘 알아? 설마 우리 막내 김상사한테 관심이라도 있어? 진짜 우리 언니 눈치 없는 건 알아줘야 돼. 내가 관심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럴 수도 없지.
김원사님 관심 있는 사람 따로 있거든. 어? 그래? 누군데? 정혜가 눈짓으로 절 가리키지 뭡니까? 설마 했어요. 뭐라고? 희주 언니? 진짜야? 아이고 답답이더라. 김원사님이 자기 가게 바로 옆에 있는 식당들 놔두고 여기까지 왜 오는 거겠어? 내 음식 맛있어서 오는 거 아니었어? 언니 음식이 맛있긴 하지만 그 이유가 아니라고. 정혜 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언니 놀리지 않으면 하루가 심심해? 놀리는 거 아니야. 진짜야. 김원사님이 근처 사람들한테 언니 이야기 묻고 그러는 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긴데 왜 그러겠어? 언니한테 관심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 두 사람은 몰랐어? 진짜야? 우린 몰랐는데. 그나저나 그게 사실이면 우리 언니 좋겠다. 이것들이 진짜 남자라면 치가 떨린다. 수다 그만 떨고 빨리 정리해. 문 닫고 가서 쉬어야지. 사람이란 게 참 요상하죠. 그전까지만 해도 그냥 저희 가게에 음식 먹으러 오는 손님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의 말을 듣고 나니 조금씩 눈길이 가게 되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김상사님이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 저도 조금은 더 신경을 쓰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딱히 남자로 느낀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어요. 적어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계속 제 눈에 보이니 조금씩 마음이 열린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거 아시죠? 보통 딸들이 남자를 고를 때 기준으로 삼는 게 아빠란 거요. 자기는 안 그런다 그러는데 막상 사귀는 남자를 보면 아빠 비슷한 사람을 고르곤 하잖아요. 그런 영향도 없진 않았어요. 키가 컸던 아빠와는 달리 김상사님은 한 170 정도밖에 안 돼서 얼핏 보면 달라 보였지만 다부져 보이는 건 영락없는 아빠였거든요. 게다가 더 그런 건 동생들의 태도였어요. 이것들이 글쎄 아빠의 유언을 따른답시고 김상사님과 저를 엮어주겠다고 나서지 뭡니까. 전 그것도 몰랐어요. 단순한 아빠의 소망 정도로만 생각했던 저와는 달리 정혜와 종순이는 아빠가 한 말을 잊지 않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김상사님과 저를 엮으려고 몰래 수작질을 했던 거였고요. 언니, 나 바빠서 그러는데 철수쌤이 좀 사다 줘. 철수쌤이? 그거 창고에 있지 않나? 내가 창고 가볼게. 없어. 내가 이미 봤어. 저기 김상사님 철물점 가면 있을 거야. 부탁해. 그런 식이었어요. 한 번이라도 더 만나게 해서 정이라도 쌓게 하려는 거였어요. 그게 작전이었다면 나름 성공적이긴 했어요. 안 그래도 신경이 가고 있는 중에 자주 얼굴을 볼 기회가 생기니 자연스레 김상사님을 생각하는 일이 늘었던 거죠. 그래도 진짜 중매쟁이 노릇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글쎄 정의 그것이 김상사님한테 가서는 그런 말까지 했다는 거 있죠. 종순이가 술김에 말하지 않았다면 까맣게 몰랐을 거예요. 언니 있지. 정혜가 김상사한테 가서 언니한테 들이대라 그랬다. 언니도 김상사한테 관심 있다는 식으로 말해서. 그래서 김상사가 언니한테 고백한 거야.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거진 30년 만에 받아보는 고백에 잠을 설친 거였어요. 아니, 많이 놀랐어요. 김상사님이 저한테 호감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저를 보기 위해 식당에 온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래도 고백을 할 정도의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고백 같은 걸 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준 김상사님 덕분에 많은 게 달라졌어요. 김상사님이 저한테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사이가 그렇게까지 발전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설령 마음이 있다고 해도 나이가 나이니 젊은 애들처럼 사귀고 그러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제가 김상사님의 고백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때부터 진지하게 생각한 것만은 분명해요. 아이고 희주씨, 아이고 퓨즈가 나간 거예요. 간단한 거니까 AS 부를 필요도 없어요. 아이고 금방 고칠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가게 냉장고 한 대가 말썽이었어요.
일반 냉장고와 달리 업소용 냉장고는 크기도 크고 당연히 가격대도 더 나간답니다. 고장이라도 나면 불러야 하는 AS 비용도 더 들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기계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니 수리를 신청할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종순이가 바로 김 상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와달라고 그랬답니다. 괜히 바쁜 사람 불러 귀찮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는데 생각 외로 쉽게 고쳐서 놀라기도 했어요. 그런 거였네요. 저희야 고장나면 다 심각한 건 줄 알고. 상사님, 아니 원사님이라고 해야죠? 정혜가 그러던데. 그냥 상사라고 불러주세요. 상사건 원사건 그게 그건데요. 저도 상사가 더 편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름 불러주면 더 좋긴 하지만요. 네? 제 이름이요. 제 이름 김선일입니다. 제가 희주 씨를 희주 씨라고 부르는 것처럼 희주 씨도 절 선일 씨라고 불러주면 좋겠다고요. 그럼 우리 좀 더 가깝게 느껴질 것 같고요. 그게... 갑자기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저 희주 씨한테 철물점 김상사가 아닌 김선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뜻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정도는 알았답니다. 근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랐던 거였어요. 정확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때 제 감정 말입니다. 김 상사님을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사귄다거나 하는 식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느닷없는 고백을 받았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희주 씨 마음이 안 그런 건 압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말하는 것도 실례인 것도 알고요. 그래도 제 마음을 알려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웃기는 말인 건 압니다만 저도 희주 씨도 이제 마냥 기다리고 참고 그러기엔 그리 적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절해도 좋고 아니면 더 좋지만 불명한 거 하나는 그거예요. 제가 충동적으로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딴 건 몰라도 인생 가볍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희주 씨에 비하면 모자란 게 너무 많은 사람인 건 많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란 것도 맞고 전 남편 이후 처음으로 남자에게 고백이란 걸 받아서 당황한 것도 맞습니다. 김 상사님 말대로 제 마음이 무언지 모르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도 하나는 분명했어요. 그 남자 결코 가벼운 사람이 아니란 걸요. 저 봤거든요. 60이 코앞인 남자가 그 말을 하면서 연신 손을 닦아내더라고요. 땀이 나서 그런 거였어요. 얼마나 긴장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날 잠자리에서 떠오른 건 오직 그 남자의 손이었어요. 살아온 세월을 보여주는 손이었죠. 투박하고 거칠고 여기저기 굳은 살이 배겨있는 손말입니다. 저 사실 남자의 손에 대한 공포심이 정말 크거든요. 남편이 저를 때린 도구가 대부분은 손이었던 때문이었죠. 지금도 기억하는 남편의 손은 하얗고 긴 손가락이 도드라진 거였어요. 평생 땀 흘린 적 없음이 아로 새겨진 손이었죠. 제가 그 손에 반한 거였어요.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철없는 생각이었죠. 진짜로 아름다운 손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제가 김 상사님을 진지하게 생각한 계기가 바로 그 손이었어요. 사는 모든 순간에 충실했을 그 손, 투박하고 거칠고 검은 그 손이요. 저도 여자지만 여자란 동물은 참 신기해요. 어떻게 손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수 있는 거였을까요? 그렇게 김 상사님, 아니 선일 씨와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진짜야? 언니 진짜 김 원사님이랑 잘해볼 생각이 있는 거야? 잘해보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김상사란 사람을 알고 싶긴 해. 그게 그거지.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더니 언니가 그럴 줄은 몰랐네. 미안. 많이 실망했니? 진짜 그런 뜻이 아니잖아. 좋아서 그래. 언니가 행복해지는 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잖아. 아버님도 그런 말 하셨고. 진짜 내가 걱정이다. 저 머리로 어떻게 연애를 하려나?
언니 진짜 땡땡 대학교 나온 거 맞아? 이럴 때 보면 진짜 안 똑똑한데 말이야. 이게? 너 언니 놀리면 좋니? 좋아? 응, 좋아. 하하. 행복했습니다. 이런 동생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제대로 된 남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도 좋았어요. 아무리 철없던 시절이었다고 해도 어떻게 남편 같은 그런 남자를 좋아할 수 있었을까요? 철이 없어서 그랬던 거 맞습니다. 나이란 게 세월이란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였어요. 김상사님, 아니 선일 씨는 진짜 남자였어요. 약하고 선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지만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굽힐 줄 모르는 그런 남자 말입니다. 저희 아빠가 꼭 그랬죠.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처음 선일 씨를 봤을 때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졌던 이유요. 아빠를 닮아서 그랬던 거였어요. 따지고 보면 선일 씨랑 저는 모든 게 달랐어요. 살아온 환경이나 외모 등 모든 면에서 공통점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요. 그럼에도 선일 씨를 만날 때면 편안했던 건 그 사람이 저를 배려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전 남편에게선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일이었답니다. 사람 가까워지는 거 한순간이 돼요. 하긴 전 이미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죠. 정혜랑 종순이가 그랬죠. 겨우 며칠 만에 친자매처럼 서로를 아끼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20여 년을 보듬으며 살아온 것처럼 저도 선일 씨와 남은 날들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 끝은 당연히 결혼이어야 했죠.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이라는 걸 통해 더 단단히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 남편과 결혼을 했던 거였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실패를 경험하긴 했지만요. 선일 씨와는 실패 없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우리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답니다. 아빠가 처음 제 결혼을 반대했듯 선일 씨의 자식들, 아들과 딸이 저희 결혼을 격하게 반대하고 나섰어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선일 씨의 자식이긴 했지만 선일 씨의 삶에 끼어들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선일 씨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아들과 딸 하나씩 낳고 살았는데 여자, 그러니까 선일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이 군인의 아내로 사는 걸 그리 탐탁지 않아 했다더라고요. 도시와는 떨어진 곳에서 사는 것도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었고 무엇보다 가난한 군인의 아내로 사는 게 별로였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중사로 근무할 무렵 결국 이혼을 했다고 선일 씨가 그랬어요. 두 아이는 와이프가 양육하기로 하고 선일 씨는 월급 거의 전부를 양육비로 보냈다더라고요. 자기는 군인이니 입고 먹고 자는데 거의 돈이 들지 않아서 괜찮았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그랬던 건 선일 씨가 그만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안타까운 건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식들을 거의 못 보고 살았다는 거였대요. 그 부분이 가장 미안한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는 몰라도 아무리 부모 자식이어도 자주 못 보고 살면 애틋함이 주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도 그렇게 보이기도 했고요. 선일 씨는 몰라도 자식들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식들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결혼 반대를 외치니 그게 이해될 리가 없었죠. 선일 씨가 그래요? 우리 결혼할 거라고?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버지는 그랬으면 하는 눈치 같던데요. 아무튼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근데 왜 온 거예요? 저희는 이 결혼 찬성 못한다는 말씀 드리려고요. 아직 결혼한다고 한 것도 아니긴 한데요.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선일 씨랑 어려서부터 따로 살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선일 씨 찾아온 적도 거의 없었다는 말도 들었고요. 근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는 결혼을 반대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저희 자식이잖아요. 엄마가 버젓이 있는데 그런 분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다니 유쾌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혼한 지 20년도 더 넘었잖아요.
이혼을 했으면 부부도 아니고요. 근데 왜 결혼을 못해요? 그리고 자식들도 홀로 외롭게 사는 아버지가 행복하게 살면 좋지 않나요? 진짜 궁금해서 물은 것도 맞지만 한편으론 아버지가 행복해지는 걸 못 보겠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두 사람이 못마땅해서 더 그러기도 했어요. 선일 씨 혼자서 참 외롭게 지냈거든요. 저랑 만난 지가 1년 가까이 됐는데 단 한 번도 자식들이 찾아왔다거나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는 이야기조차 한 적이 없었을 정도였답니다. 말만 가족이지 거의 남남처럼 살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 불이 나게 찾아와서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싫어요.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꼭 그래야 돼요? 남들 보기도 민망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요. 아버지 생각은 왜 안 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사는지 알기는 해요? 명절이나 생일 때 찾아와 본 적은 있어요? 전화는 해요? 그걸 왜 대답해야 해요? 그건 저희 가족 일이에요. 삼자가 관여할 게 아니라고요. 선일 씨 보기가 딱해서 그래요. 그래요. 말 그대로 난 삼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삼자인 나조차도 선일 씨가 외롭게 사는 게 안쓰러운데 정작 자식인 두 사람은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서 하는 말이에요. 와, 이 아줌마 대단하네. 주방 아줌마 치고는 너무 똑똑하잖아. 그래서 그런 생각한 건가 봐요. 이 기회에 팔자 고쳐보자는 생각이요. 너무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금세 알겠대요. 하긴 두 사람 눈엔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식당 주방 아줌마처럼 보이긴 했겠죠. 당연히 돈도 못 버는 가난한 여편네 정도로 생각됐을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은 제가 선일 씨와의 결혼을 통해 선일 씨 돈을 마음대로 쓰려는 목적으로 결혼을 하겠다는 걸로 해석을 한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오지 뭡니까?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싶어서요. 웃음이 나와요? 왜? 전곡을 찌르니 아차 싶으세요?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매일 낡아빠진 옷을 입고 철물점에 처박혀 있으니 가난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저희 아빠 군인 연금이 얼마인 줄이나 아세요? 군인 연금? 그게 뭔데요? 와, 연기 쩐다. 그걸 몰랐다고요? 근데도 아버지랑 결혼을 한다. 그랬다고요? 이 아줌마 진짜 무섭네. 주방에서 몰래 엿듣고 있던 종순이가 정말로 열이 받았나 보더라고요. 자기가 끼면 안 된다 싶어서 그냥 있었는데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예의에 어긋나는 거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종순이가 한성격 하거든요. 이 사람들 진짜 말 막하네. 군인연금? 그런 게 있다고는 들었어. 근데 그게 뭐? 우리 언니가 그깟 군인연금 몇 푼 뜯어먹으려고 결혼을 한다는 거야 뭐야? 내가 진짜 기가 차서. 아줌마는 뭔데요? 왜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편이라도 들어주고 싶어요? 그깟 군인연금이라고? 진짜 무식하네. 잘 들어요 아줌마. 우리 아버지가 군 생활만 30년이에요. 원사로 전역한 것 정도면 알겠죠? 그렇게 전역하면 연금이 나와요.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은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나오지만 군인연금은 달라요. 전역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액수도 크고요. 월 300이 넘는다고요. 놀랍죠? 아줌마 하루 종일 설거지해서 한 달 내내 일해도 200도 안 될 텐데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돈이 꼬박꼬박 들어와요. 그거 노린 거잖아요. 이 기회에 지긋지긋한 주방일 안 하려고. 아이고 부러워라. 김 상사님 완전 부자네. 근데 말이지. 세상엔 그것보다 더 큰 부자가 얼마든지 있거든. 우리 언니가. 종순아, 제 목소리만 들어도 알죠. 세월이 얼만데요. 바로 꼬리를 내렸답니다. 그래도 언니, 쟤들 하는 말이 괘씸하잖아. 겨우 그것 갖고 그러는 게. 그만. 이 이야기는 내가 마무리할게. 알았지? 그래. 아이고 열불나. 찬물 어딨어? 종순이가 주방으로 들어가 속을 식힐 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 진짜 몰랐어요. 선일 씨가 그런 말을 안 해줘서. 근데 하나만 알아줘요.
나 그 돈 노리고 선일 씨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 먹고 살 정도는 있어요. 뭐 그렇다 쳐요. 암튼 그 돈에 눈독 들이지는 말아요. 그건 아빠 거기도 하지만 저희 거기도 하니까요. 그게 왜 그쪽 거예요? 선일 씨가 양육비 충분하게 준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젠 그쪽들도 성인이잖아요. 더 이상 선일 씨가 두 사람한테 돈을 줘야 할 이유도 없는 걸로 아는데. 주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선일 씨가 말을 해주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대충 짐작은 가더군요. 두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선일 씨한테서 수시로 돈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요. 이렇게 와서 결혼을 반대하는 것도 결국은 돈 때문이라는 말이었죠. 제가 와이프가 되면 그걸 못하게 막을 거란 얄팍한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례를 범하고 있는 거였답니다. 아무리 떨어져 살아도 부모 자식일 텐데 자식이란 것들이 부모 알기를 그저 돈통 정도로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선일 씨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오빠 안 되겠다.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분명히 경고했어요. 이 결혼 하지 말아요. 결혼으로 우리 아빠 뜯어먹을 생각은 더더욱 하지 말고요. 그런 사람을 꽃뱀이라고 하는 거 알죠? 꽃뱀 되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잘하시고요. 가자. 얘 말 잘 들었죠? 그냥 분수껏 사세요. 정 돈이 필요하면 설거지를 더 열심히 하시던가. 야 이놈들아. 니들은 부모도 없냐? 어쩜 저리 막대 먹은 거야? 언니 나 못 참겠어. 내 저것들을 당장. 종순이가 듣다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한테 막대하는 걸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거기서 멈춰야 했는데 그 애들이 선을 넘더군요. 끼지 말라니까. 당신이 뭔데 지랄이야 지랄은. 당장 사과해요. 엄마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사과를 못한다면 어쩔 건데. 왜? 때리기라도 하려고? 이것 봐 아줌마. 그런 것도 돈이 있어야 때리는 거야. 아줌마 그럴 돈도 없잖아. 결국 종순이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들고 있던 밥주걱을 집어 던졌답니다. 그냥 분에 못 이겨 내던졌을 텐데 공교롭게도 그게 딸 얼굴에 제대로 맞았어요. 저게 미쳤어. 야! 동생이 화를 냄과 동시에 아들이라는 청년이 테이블을 뒤집었답니다. 물컵과 과일 접시가 바닥에 뒹굴면서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별 시덥잖은 것들이 난리네. 아버지한테 당장 말해. 저런 여자랑 절대 결혼 못한다고. 옛 기억이 나대요. 남편이 꼭 저랬답니다. 상을 뒤집고 나면 기다렸다는 듯 주먹을 날리던 사람이었어요. 다시금 인간의 밑바닥을 보니 너무 화가 났어요. 20대 초반의 저였다면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굳었겠지만 이젠 달라졌죠. 그런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답니다. 결국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였네. 참 불쌍하다. 이 여자가 어디서 반말짓거리야? 그리고 뭐 불쌍해? 불쌍한 건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지. 그 돈이 없어서 그 나이에 설거지 나는 주제에. 진짜 안 됐다. 혹시 말이지 그런 생각 해봤어? 무슨 생각? 이젠 그럴 생각도 없어졌지만 만약 내가 선희 씨랑 결혼을 하게 되면 호적상으로 내가 니들 엄마가 되는 거 아닌가? 미친, 꿈도 야무지네. 들어봐. 제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거였을까요? 광분하던 두 사람이 입을 닫고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더군요. 그렇게 좋아한다는 돈으로 사람을 경멸한 인간들이었어요. 유치하지만 저 사람들에겐 그 방법이 가장 잘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다고 내가 당신들 엄마가 될 순 없지. 그럴 생각도 없고. 근데 어쨌든 내가 선희 씨랑 결혼해서 살면 내 재산도 선희 씨한테 어느 정도는 권리가 생기는 건 맞아. 아니할 말로 내가 선희 씨한테 줄 수도 있고. 그래. 한 1,000만 원은 줄 수 있겠지. 설거지에서 모은 그 소중한 전 재산 말이야. 암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내가 선희 씨한테 내 재산을 넘긴다 쳐. 나중에 우리 죽고 나면 그 재산 물려받을 사람은 니들이 되는 거지.
난 자식이 없으니. 맞지? 그렇지. 근데 그 1,000만 원으로 얘랑 나랑 나눠 가지면 겨우 500인데 그걸 누구 코에 붙여? 자. 그런가? 혹시 니들 들어오다가 이 건물명은 봤어? 안 봤겠지. 누가 나가서 보고 올래? 저 여자가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그냥 보고 와봐. 손해나는 건 아닐 테니까. 아들이란 놈이 툴툴대며 나갔다 들어오대요. HJ 빌딩이라고 되어 있네. 왜? 알파벳 공부라도 시켜주게? 잘 봤네. 내 이름 혹시 알아? 이 여자가 점점 내가 왜 당신 이름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내 이름이 희주거든. 알파벳 약자로 표기하면 HJ 정도 되겠지. 무슨 소린가 싶어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그러다 딸이 막 웃대요. 대박. 그래서 당신 이름이 약자가 이 건물명이랑 같으니까 이 건물이 당신 거라는 말이야? 진짜 어이가 없다. 맘대로 생각해. 심심하면 등기소 가서 건물 등기부 등본이라도 떼보든가. 이제 그만 가. 다시는 오지 말고. 바로 그때 선일 씨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종순이가 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난장판 속에 있던 아이들과 저를 보던 선일 씨가 두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나한테는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요. 종순이가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려주었대요. 그래서 선일 씨가 난리를 부렸답니다. 2번 다시 오지 말라고까지 했대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었답니다. 이틀 뒤 두 사람이 저희 가게로 왔거든요. 그리고 깍듯하게 사과를 하지 뭡니까? 죄송해요. 저희가 아버지를 잃는다는 생각에 너무 흥분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너무 서운해서 마음에 없는 소리 한 거예요. 오빠랑 저 2분 결혼하는 거 진짜 찬성해요. 진심인 거 아시죠? 알았으니까 가요. 그리고 다시 오지 말고요. 당신들 소원대로 이 결혼 안 할 테니 걱정하지도 말고요. 아니에요. 결혼하세요. 2분 좋아하시잖아요. 안 가면 경찰 부를까요? 영업 방해 중이라고. 그렇게 갔습니다. 어쩌면 다시 올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다시 올 겁니다. 저와 선일 씨가 결혼을 해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테니 말이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테지만요.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떠오르는 사연이었네요. 주방에서 일한다고 사람 무시하던 어린 남매들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연자님은 절대로 결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꼭 결혼을 해야 사랑을 증명하는 건 아니니까요. 남은 생 2분이서 오순도순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